자, 1차 객관식 15문제, 2차 주관식 2문제 정도 되고요. 배점은 40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그 난이도라든지 뭐 깊이, 요게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좀 차이 많이 날 것 같죠? 근데 우리 시험은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차이가 난다면 이제 문제 사이즈 또는 객관식은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에 충실하셔야 되냐면 기본 이론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 근데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시험 대비하는데 좀 어렵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항상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이 기본반을 다시 들으세요. 기본 이론을. 우리 그 원가 관리 회계는 다른 과목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암기할 건 거의 없고요. 다 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얘를 무작정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수업 들으실 때도 뭐 문제를 많이 풀고 암기하고, 제가 뭐 암기하지 말라는 말은 아마 귀가 닳도록 말씀드릴 거고요. 굳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암기하는 거지, 암기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면 조금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시험이 몇 달 안 남았죠. 우리는 1년 플러스 몇 달 안 남은 거죠. 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그처럼 공부했던 선배로서, 학원 강사가 아니고 선배로서 조금 공부하는 방법 팁을 좀 드리면, 음, 우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내년 2023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 하니까 또 공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여름 지나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시험 때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여름 지나고 공부할 때 좀 편해져요. 어, 기본을 닦아 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공부 잘 된다고 날 새고 공부하고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이제 가급적 그 때라는 게 뭐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우리 시험이 어 3년, 4년, 5년 공부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손해 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딱 목표를 3년 정도? 왜냐면은
내년에 시험 봐야 되고 내년에 2 차까지 끝나면 좋고요. 아니면 그다음에 봐야 되니까 고 정도 딱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제시해 놓은 그 일정대로 쭉 따라오면은 합격하게 돼 있어요. 1 차 시험 컷 라인은 60 점? 2 차 시험은 더 낮겠죠. 어. 그리고 수업은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죠. 돼도 꼭 나오세요. 현장에 나오셔야 돼. 예, 나와야 뭐 다른 분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또 뭐 정보도 얻고 그래서 우리 그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공부 이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뭐 친구들도 다 끊고 어, 어, 어차피 합격하면 또 뭐 만날 거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뭐 단기간에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처음 딱 뵈면은 이 눈망울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눈 초점이 흐려지시는 분도 계시고 항상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시험 전까지 남아있는 분들 중에 50% 합격이에요. 제 경험상. 음. 우리 시험의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있으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합격합니다. 끝까지 남아있으면. 근데 도중에 안 나오시면 이제 합격하고 거리 멀어지는 거죠. 어차피 또 내년에 또 오실 건데. 그럴 바에 왜 안 나와? 계속 나와야지.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그, 하, 어, 총 우리가 23회인가 하는데, 그 하루에 나가는 진도가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챕터별로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럼 다 허물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 아끼는 마음으로 당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 그 가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 나오세요. 나와서 뭐 주무시든지 뭐 그거는 나와야 공부 좀 하니까. 음. 자, 이게 이 책이 그 올해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 타이틀이 공인중개사 세무사 대비죠. 어, 우리 원가관리회계 시험이 뭐 여러 자격증이 포함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회계사 세무사예요. 근데 회계사 세무사 그에서 원가관리회계의 그 특징이 일단 스타일이 달라요. 문제 성격 자체가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2 차 시험은 차이가 많이 나고 1 차 시험은 갭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을 벗어나는 내용들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에 두껍다고 뭐 쫄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맞게 물론 이제 시험 범위보다 조금 넓게 제가 폭넓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객관식은 거의 다 풀어 드릴 거예요. 객관식은. 근데 주관식은 시간 관계상 힘들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기본반 하는 목적은 이제 가을에 1 차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을 쌓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문제를 막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궁금하니까 이제 풀어 드리긴 하는데 지금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론하고 객관식은 거의 다 풀어 드리고 주관식은 아마 못 풀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책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뭘 봐요? 이렇게 내용을 막 보시나요? 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목차예요, 목차. 특히 우리 과목은 목차를 잘 봐야 돼요.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 수업을 진행 안 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목차를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쫙 한번 그려 드릴 거예요. 제가 뭐 시간 내서 옮겨 적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뭐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 지겹지는 않아요. 우리 회계라는 것 자체가 느낌이 조금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좀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느낌보다는 좀 친숙하거나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음. 자, 목차 보시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도 시험이 많이 나오고 어떤 파트가 중요합니까? 그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음. 총 17장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1장 기초 개념 얘는 뭐 기초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2장 제조원가 흐름 제가 이제 별표로 표시를 할 건데 하나, 둘, 세 개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2장은 별표 하나. 3장은 별표 두 개. 4장 별표 두 개. 5장도 별표 두 개. 6장에 보면 그 4번에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별표 하나. 7장, 8장은 별표 7장이 별표 3개. 8장은 별표 3개. 예. 자, 7장, 8장은 별표를 한 99개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8장, 9장은 별표 하나. 그 다음에 10장 별표 3개. 11장 별표 2개. 12장 별표 하나. 13장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14장 별표 하나. 15장 별표 하나. 16장 별표 하나. 17장 얘는 얘 어떻게 해야 되지? 별표 반 할 수 있나? 달로 할까? 반달로. 17장은 원래 별표 하나를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최근 2-3년 추세를 보면 안 나와 얘가. 근데 원래 나와야 돼요. 얘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별표 안 친 거 13장. 얘는 뭡니까? 얘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올 가능성이. 근데 여기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사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나? 10년에 한 번. 어찌 됐든 요런 식으로 인제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별표를 뭐 99개 하고 싶다고 했던 거 7 장, 8 장 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를 수업 들으신 분들이 가장 그 머리 아픈 부분이 7 장, 8 장이라고 해요 다들. 뭐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지를 저는 알아요. 알아서 이 부분은 한 2번, 3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7장, 8장을
정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이게 정이 가는 과목이구나. 정 떨어지는 과목이구나. 판가름 날 겁니다. 자, 또 뭐 드릴 말씀이 있나? 뭐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절대 빠지지 말고 시험 끝날 때까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성실하게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서론 볼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일단은 뭐 제가 드린 말씀이 거의 다 책에 수록돼 있지만 글로 여러분들이 읽는 거하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들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훨씬 책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설명을 해 드리냐면 우리 원가 관리 회계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원가 관리 회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합격을 하셔도 접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자, 그런 과목을 배우는데 책을 보고 이해를 한다? 그 쉽지가 않아요. 한번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 낯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도록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그다음에 책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회계라고 하는 부분은 요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보를 받는 사람이 외부에 있고요. 또는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라고 하죠. 그리고 내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얻는 대표적인 사람을 경영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BS 항목만 봐도 이해가 될 부분이에요. 요게 자본 쪽,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 또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라는 건 요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회계하고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이 재무회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아프게 하는 중급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이 관리회계가 우리 책이라고. 우리 책. 예. 당연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용도 다를 거예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 재무회계 중급회계는 목적 자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급회계 뒷장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배우는 건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용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가끔 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가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일단은 주주 채권자가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내가 투자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투자 목적이라고. 자, 반면에 이 경영자는 회계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이제 회사에서 사장님들의 어떤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사장님이 무슨 일을 할까? 의사결정, 뭐 결제라는 걸 하고 또 이제 우리 직원이나 부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성과평가. 요게 바로 사장님들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굳이 이제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이 재무회계는 거의 다 과거 정보예요, 과거 정보.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무제표는 언제 거예요? 작년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경영자가 이용하는 관료에게는 과거 정보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얼마 벌 거야? 내년에 얼마 벌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의 다 미래 정보다. 그리고 자, 이 재무 제표는 누가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죠. 외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 이 원칙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배우는 거 IFRS, K갭 요게 바로 원칙이라고. 반면에 얘는 어때요? 관리에게는 원칙이 없어요. 사장이 기업회 기준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암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일부분은. 왜? 원칙을 배우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닌데 암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논리를 막 잡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수학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고. 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내용의 범위가 얘는 넓다고 봐요. 얘는 굉장히 좁다고 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얘는 수많은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표현을 써요. 얘는 어때요? 얘는 좁고 특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어 하는 거 몇 가지만 알면 된다고.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뭐 이거는 암기할 상 아니잖아요. 딱 봐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를 배우는데 재무회계라는 걸 배우고 관리회계라는 걸 배우는구나. 요게 중급회계구나. 요건 이해됐어요? 근데 관리회계? 우리 책을 보면 타이틀이 원가관리회계인데 원가액이 어디 갔습니까? 자, 요거는 회계를 이론적으로 구분한 거고 우리 이제 학문적인 체계를 보면 회계학의 체계 다 회계 원리 들으셨어요? 자, 회계의 출발점은 회계 원리가 되죠. 회계 원리. 근데 요거는 그냥 원리 수준이고 이제 본 게임은 중급 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본 게임은 이 중급 회계가 바로 재무 회계예요. 그 다음에 중급 회계를 끝나고요. 고급 회계가 있다. 자, 근데 사실 회계 원리의 다음에 뭐 요렇게 이제 가는 방향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원가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회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이라는 시험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어때요? 요게 60% 40%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는 5대 5인데. 예?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얘가 우리 이제 학문적인 책인데 둘이 좀 비교를 해 보면 얘를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관리회계예요. 얘가 관리회계. 근데 우리는 원가관리회계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원가회계는 사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봤을 때는 얘는 재무회계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리회계라고 하기도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얘 성격을 보니까 양쪽에 다 걸쳐 있대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뭐 명확하게 딱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다 걸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걸쳐 있냐면 내용적인 측면은 재무회계라고 그러고 활용 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사실 회계 원리를 안 들어도 원가 관리 회계를 듣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우리가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회계 원리를 좀 들어 놓으면 원가 관리 이해도가 빨라. 왜 빨라요? 요 부분 때문에 빠른 거예요. 반대로 회계 원리를 안 들으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요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는 원가 관리 회계, 원가 회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를 보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커요. 수업 목적으로도. 그래서 사실 얘랑 큰 연관성은 없는데 이제 듣다 보면은 회계 원리 내용들이 나와요. 용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분계도 나온다고.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들으면 듣는데 조금 이해는 도움이 돼요. 근데 안 들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얘도 시험 봐야 되잖아요. 중급회계도. 그 당연히 회계 원리를 들어와야지. 자, 우리는 요거를 배워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중급회계. 기업회계 기준 배우는 거 아니라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원가관리 회계도 회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급회계랑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관리회계는 일단 우리가 뭘 배울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의사결정, 성과평가 배운다고 그랬죠? 진짜 이거밖에 안 배워. 이거밖에. 예. 누구 입장 의사결정 성과평가예요? 경영자 입장 의사결정 성과평가라고. 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사장이 결제할 때 어떤 판단의 근거,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제하는지, 또 직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배우는 거라고. 걔가 얘랑 관련성이 있어요?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요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면. 얘는 이제 알았어, 명확히. 관리계가 뭔지는. 그럼 이제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회계? 원가회계 먼저 또 알아야 돼. 이제 원가회계는 간단해요. 요게 얼마짜리냐가 바로 원가회계라고. 결국에 요게 얼마짜리냐에 대해서 관심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 제조업. 그러면 요 원가 계산은 어디에서 해요? 제조업에서의 공장에서 하는 거라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도 원가 관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 물론 관리에게는 접할 수 있겠죠. 왜? 여러분들 합격해서 사무실로 보면 사장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리에게는 굳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공장에서의 원가 계산은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자, 일단 관리에게는 알았고 원가에게는 이게 얼마짜리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원가 회계가 여기에 다 걸쳐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
자, 이거 원가를 계산을 했어. 자, 이 제품이 창고에 보관이 돼 있으면 그거는 재무제표에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에 기록이 된다고. 즉 원가 계산의 결과 자체가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럼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가 회계 내용을 보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손익계산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요거에 대한 결과가 회사 내에 있으면 재고자산이라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쪽에 기록이 되고, 팔리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원가회계가 재무제표에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보다 얘가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 훨씬 크냐면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내야 돼. 자, 이익을 계산하려면 수익에서 비용, 즉 원가를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당연히 모르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원가 자체가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측면보다 이거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원가 관리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요, 사실. 구분하지 않아서 제 책은 원가 관리 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점에 가면 원가 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원가 회계라는 책이 있지만 내용은 어때요? 관리 회계도 들어가 있어. 또 관리 회계라는 책이 있는데 걔도 보면은 원가 회계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 책을 반으로 딱 자르잖아요. 앞부분이 원가, 뒷부분이 관리 회계예요. 자, 우리 책 잘라 보세요, 한번. 목차. 어디부터가 관리 회계일 것 같아요? 딱 반이 어디예요? 정확히 반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자, 9장부터가 관리 회계예요. 자,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센스 있는 분은 알 것 같긴 한데. 예. 자, 원가 회계는 판관비는 안 봐. 왜 안 봐요? 공장에서 이거 얼마인지 계산한다면서 당연히 판관비를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관리회계에서는 봐야지. 사장 입장에서 원가는 공장에도 있지만 판관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혹시 이제 제 책 말고 다른 책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봤든지. 이 원가 회계는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챕터도 다 달라. 책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딱 공통점이 있어. 그게 바로 원가함수 추정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관리회계라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챕터가 다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풀이 방법도 달라. 그러니까 결론은 동일한데 과정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7, 8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왜 어렵냐면 얘 걸쳐 있거든. 얘가 원가도 걸쳐 있고 관리도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원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회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실제 7장, 8장의 성격은 원가와 관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파트가 7장, 8장입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전체 흐름을 좀 설명해 드려도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써 드릴 내용은 저도 옛날에 고시원에 있었어요, 고시원. 공부할 때 모든 과목을 어 시험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 지도 이렇게 흐름을 정리를 했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체 내용을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릴 거예요, 도식화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 앞에 빈 공간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써 놓든지 아니면 다른 용지에 써 놓고요. 딱 붙여 놓고 공부할 때 계속 보시라고. 어. 한 뭐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너무 많나? 이 정도.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 있죠. 원가 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 관리 회계는 의사결정, 성과 평가. 자, 원가 회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에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들을 좀 미리 알아야 돼.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우리 목차에서 봤듯이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원가 회계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알아야지. 그게 바로 제조 원가라고. 설마 암기하거나 그러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암기 타이밍이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계속 나올 거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가와 관리의 구분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원가함수 추정이죠. 그래서 딱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관리회계다. 원가 함수 추정.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이제 하나씩 이 살을 붙여보면 우리 아직 뭐 안 배웠는데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등등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원가 계산하는 파트. 자, 이제 원가 계산 끝난 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사장은 의사결정 성과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의사결정은 단기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장기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하고 장기 느낌이 어때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뭐. 의사결정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단기. 의사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걸 장기. 그게 당장기고요. 단기는 다시 일상적 의사결정이 있고요. 특수 의사결정이 있어요. 일상적 의사결정이 뭘까요? 얘가 매번 시시때때로 하는 의사결정. 특수 의사결정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일상적 의사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뭐 몰라도 돼요. 내용은 예산이라는 건 어때? 예산. 여러분들 예산이란 말은 알잖아요. 내년에 또는 다음 달에 얼마 사고 팔지 그 예산이라고. 매번 하잖아 일상적으로. 자 그다음에 CVP 분석이라고 있어요. 뭐 얘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좀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시는데 손익분기점 들어봤어요? 그 얘기야. 자, 몇 개 팔아야 본전이야? 나는 이익 내고 싶은데 몇 개 팔아야 되지? 그런 게 CVP 분석이라고. 얼마나 매번 궁금한 거예요. 자, 특수의사결정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요거는 뭐 관련 원가 분석이라는 게 있고 뭐 대체 가격 요런 것들이 특수의사결정이에요. 어찌 됐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들. 자 이제 장기 의사결정도 있겠네. 장기.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자본예산이라고 그래요. 자본예산. 제가 왜 괄호를 쳤냐면 예산이 하나가 더 있어. 어디에? 요거. 얘랑 얘는 전혀 달라. 요게 여러분들 아는 예산. 다음 달에 몇 개 팔아야 되지? 내년에 몇 개 팔아야 되지? 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용어가 좀 잘못돼 있어. 자본 예산이라고 할 게 아니고 투자 예산하면 좋을 것 같아. 투자. 기계를 살까? 공장을 살까? 회사를 살까? 자, 기계, 공장, 회사를 사면 1년 쓰다 끝내요? 아니잖아. 계속 쓰잖아요. 그 장기의사 결정이거든. 자, 요런 걸 배우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자, 성과평가. 성과평가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떤 기준을 좀 설정을 해 가지고요. 기준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실적이 집계가 되면 요거 차해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구나. 요것도 배워 우리가. 왜? 관리학은 요거 배우는 거니까. 요거를 책임 회계 제도라 그래. 책임 회계 제도. 책임 회계 제도.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게 기본 틀. 알고 보면 별거 없어. 첫 번째. 당연히 제조 원가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가 계산할 텐데 여러 가지가 있대 방법이. 요 끝난 다음에 요 내용 가지고 관리 회계를 할 텐데 관리 회계는 의사결정하는 게 있고 성과 평가하는 게 있대요. 의사결정 보니까 기간으로 쪼개서 단기, 장기라는 게 있고 다시 단기는 매번 하는 것도 수시로 특수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고 장기 뭐 얘네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온대. 그럼 얘 위주로 생각하면 되고요. 성과평가라는 거 어떤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고 실적이 집계가 되면 그 차에 평가한대요. 그거 우리가 배울 거라고.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살을 더 붙이면 이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예산이라고 예산. 예산 짜는 이유가 뭐예요? 요만큼만 팔아야 돼. 요만큼 써야 돼. 그게 예산이잖아요. 나중에 평가하려고 기준을 제공하는 거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즉 표준 원가 계산하고요. 변동 원가 계산. 자, 이러면 전체 흐름 다 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챕터로 공부할 때마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라고요. 요거를.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변동과 표준이 어려울까? 왜 어렵냐면 요거는 써 놓기만 하세요. 얘는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얘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분명히 얘 이름은 원가 계산이야. 원가 계산인데 요 내용을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를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얘가 뭐 도대체 뭔지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세 부분으로 쪼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순수한 원가 계산. 요거 딱 배우면은 얘 배울 때는 얘를 잊어버려야 돼. 섞으면 안 돼. 성격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요거 따로 배우고요. 요거 따로 배우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한 거 두 가지가 있죠. 16, 17장.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하고요. 전략적 원가관리. 요렇게 따가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있잖아요. 이 흐름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셔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럼 할 게 별로 없어. 할 게 별로 없다고. 요거는 큰 연결성이 없어요. 얘네들하고. 다행히 시험에서 잘 안 나와.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챕터를 보고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몇 장? 이게 2장. 그 다음에 3, 4, 5, 6. 여기네, 여기. 여기가 3에서 6까지. 얘가 이제 7장. 얘가 8장. 얘가 9장. 얘가 10장. 그 다음에 11장, 12장.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논리적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아니 예산이 분명히 일상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얘가 10장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 왜? 얘를 어디에 붙여놨어요? 여기에 붙여놨다고. 얘가 일상적 의사결정이긴 하지만 얘가 하는 역할이 얘보다는 얘가 훨씬 강해요. 뒤로 빼는 거라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본 예산이 13장. 얘가 바로 14장이에요. 종합예산. 왜? 바로 얘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15장이 돼요. 16장, 17장.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가관리회계에서 요거를 정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연결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업 들을 때마다 이제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정리하시라고요. 특히 이제 요거 아직은 모르는데 얘가 여기 연결이 돼 있고 얘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구나. 얘를 이해하는 순간 이제 이거 다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얘를 아예 그냥 여기 넣어버리지 왜 여기다 빼놨습니까? 여기도 걸쳐 있는 게 있거든. 어쩔 수 없이 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관리회계는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돼요. 9장부터.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